당신을 믿어요. 김윤나. 프롤로그. 나는 비밀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하면서 묵혀둔 상처를 꺼낸다. 말 잘하는 방법이나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는 법을 묻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그것이 유난히 버거운 이유를 찾다 보면 또다시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상처에 관하여 약간의 의무감을 느낀다. 병에서 회복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몸에 좋은 것들을 챙기라고 잔소리하고 싶어지는 마음과 같다. 내 상처가 아물어가고 건강한 딱지가 생길수록 옆 사람의 상처를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내면의 소리에 끌린다. 아직도 나는 상담실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울컥하고 겨우 눈물을 참고 돌아서 후회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과거를 극복했다기보다는 끌어안고 가는 사람 중 하나다. 나를 넘어서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 반대로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애도와 함께 떠나보내는 것도 무겁지 않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다.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것. 당신을 믿어요. 그런 당신이니까. 저기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말이야. 살면서 이런 고백을 받아왔다. 숨겨왔던 그늘을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이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했던 선배가 있다. 힘든 엄마를 밀치고 아픈 동생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시간을 죄스러워했다. 나는 사람을 잘 못 믿어로 시작한 친구는 부모의 갈등과 이혼에 따른 복잡한 가정사를 들려주며 울었다.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들이키다 형과 비교하는 엄마 때문에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며 쓸쓸한 얼굴을 짓던 후배도 있다. 이런 종류의 슬픔을 잘 알아보는 편이었다. 나와 닮은 분위기를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편했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엄마의 부재, 아빠의 알코올 중독, 빚에 시달린 사연을 말하고 나면 관문 하나를 넘은 사이처럼 느껴졌다. 비밀의 문을 열기까지가 참 어려웠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보면 주인공이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친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슬픔에 잠긴 사람을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알려주는 대목이 나온다. I've been there. 그러면 이탈리아 친구는 웃는다. 가보다니 어딜 가봐요? 이게 어째서 위로가 되는 문장이냐며 묻는다. 그러자 주인공은 답한다. 깊은 슬픔은 때때로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 슬픔의 숲에 서 있노라면 도저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럴 때 누군가가 자기도 거기 가봤고 이제는 빠져나왔다고 말해주면 희망이 생기는 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일도 있었지만 나의 그림자에 묵묵히 들어와 서 있던 좋은 벗들 덕분이기도 했다. 특별한 장소에 다녀온 사람끼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고백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했다. 복잡한 돈 사정을 알고 나서 떠난 남자도 있고 기대보다 별거 없는 인생에 실망해서 뒷걸음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는 음지에 숨겨두면 점점 눅눅하고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입 밖으로 꺼낼수록 가벼운 것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면 다룰 만한 크기로 줄어든다. 조각내고 털어낼수록 끝내는 주머니에 넣어 다닐 만한 것이 되곤 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도 혹은 충분히 그 비밀을 꺼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예전과 변함없는 상처의 무게에 압도되어 살거나 오히려 상상 속에서 그것을 더 음흉하고 잔인한 괴물로 키우기도 한다. 한때 용기를 내보기도 했지만 소외당한 상처는 더 깊고 안전한 어둠 속으로 숨겨졌다. 가끔 사람들은 내게 코칭 받으러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들의 고민이 주로 무엇이냐고 묻는다. 상처 회복이 안 되어서 온 사람이 더 많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과거에 있는 경우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필요 이상으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내게 와서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나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저기를 두드리다 보면 쑥 하고 과거로 빨려 들어간다. 가족들을 부하처럼 다루었던 군인 아버지, 그를 건들지 않기 위해 발꿈치를 들고 살던 시간들, 못난 놈이라는 말 앞에서 느꼈던 분노와 상실감의 기억들이 재현된다. 아버지를 향한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제대로 소화시켜 본 적이 없으니 사회에서 만나는 권력자와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래된 상처와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운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며 슬퍼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울지 못한다. 징징 짠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버틴다. 그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상처를 감당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뭐가 더 좋아질 수 있겠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상처의 맨 얼굴과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외로움과 절박함의 끝에 섰을 때 자기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코치는 이미 당신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스스로 믿도록 돕는다. 자꾸 상처만 노려보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내가 당신을 믿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코치의 확신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의심한다. 그러나 영원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백기를 든 날에도,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온 날에도, 복수하고 싶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날에도 다 포기하고
이 모양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날에도 이런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시험하는 날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곁을 내어준다. 상처를 눈앞에 불러낸다. 내 표정을 살피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상처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픔이 재발되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픔과 함께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본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얼마나 인정을 원했는지 깨닫는다. 잃어버린 슬픔을 토하고 긴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다독이며 비로소 조금씩 다른 선택을 기웃거려 보게 된다.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무엇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묻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증거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상처를 등에 업은 채 오늘도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는 작은 영웅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특수한 유발 자극이라는 지뢰. 어릴 적 엄마는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다. 거기에 딸린 작은 방에서 다 큰 어른들의 막장을 지켜보며 살았다. 남자는 자주 술에 취했고 여자는 오래 화를 냈다. 오늘도 와장창 깨지고 부서진다. 한때 죽도록 사랑했을 남녀는 눈에 핏발을 치켜 세우고 악에 받쳐 버티고 있다. 아까 전부터 잠에서 깬 딸은 내복 차림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 누구랑 살고 싶어? 엄마야, 아빠야? 아침이 되자 나에게 질문을 했다. 딸은 두고두고 아빠에게 미안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엄마랑 살고 싶어. 안 돼. 넌 아빠랑 살아야 해. 그래, 당신 딸은 당신이 키워. 간단한 합의로 딸은 아빠에게 낙찰되었다.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아빠, 흔쾌히 내어준 엄마 사이에서 나는 아빠의 딸이 되었다. 운동회 때 김밥을 같이 먹고 경주를 응원해주는 엄마는 없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고자질할 곳이 없었고 첫 생리를 시작했을 때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은 발 디딜 땅이 무너진 것과 같다. 다음 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막막해진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 날도 많았지만 엄마가 없어 서러웠던 일 때문에 더 많이 울었다. 그러다 2년 후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찾아왔다. 딸을 버리고 간 여자가 이른 아침에 다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울었는지 웃었는지 엄마라고 했는지 안녕하세요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엄마는 책가방을 꼼지락거리는 내게 기다릴 테니 학교에 다녀오라고 했다. 4교시 수업을 받는 내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 엄마가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마침내 기다리던 종소리 제일 먼저 교실 문을 빠져나왔다. 토할 것 같은 숨을 참아내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엄마! 엄마는 없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엄마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아빠는 이후에도 남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상황이 어찌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해도 모를 거라고 여기지만 완전한 착각이다. 그때 너무 놀란 그림자들이 아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오랫동안 무전 취식을 하게 되었다. 아빠까지 나를 버릴까봐 제대로 미워하지 못하고 살았다. 유일한 엄마 사진을 가져갔을 때도 실은 이모를 소개하면서 친해지면 어떻겠냐고 물었을 때도 예쁘게 웃었다. 돌아보면 새 학기에는 친구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애썼다. 어떤 친구와 지내야 상처받지 않을까 눈치를 살폈다. 연애할 때는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먼저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누군가의 미움을 사는 일을 잘 견디지 못했다. 그 사이 사람 공부하는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마음에 불안증이 잦아들었다.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는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회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씨는 완전하게 꺼지지 않고 자꾸 되살아난다. 며칠 전에는 회사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불편한 일이 있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직원이 그동안 서운했던 일을 말하고 나섰다. 이제와 보면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황스럽게도 나는 먼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떠난다는 거야? 떠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건 먼저 말하라고. 소통 전문가? 그런 사람은 없었다. 엄마가 떠난 자리를 지켜야 했던 7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멍해진다. 어릴 때는 소리 없이 울었지만 이제는 화를 내고 상대를 비난하고 싶어진다. 어떤 식으로든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는 끝내 죽지 않았다. 활화산 상태다. 아직 활동력이 있고 이상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다시 분화가 일어난다. 이대로 자극을 계속하면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라 나를 태우고 상대를 다치게 한다. 직원에게는 말해줘서 고맙다. 내 역할을 더 고민해 보겠다며 내보내고 혼자서 중얼거린다. 힘들다는 거지 떠난다는 게 아니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만둘 수도 있지. 너도 그랬잖아.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거절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이러고 나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 파도에 휘청되지 않는 섬이 되려면 나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다. 기질 탓이든 불안정한 어린 시절 때문이든 그런 성질을 지녔다. 며칠 전 회사 직원은 나에게 감정의 동요가 없고 평화로워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훈련된 대처 능력일 뿐 여전히 허약한 심연을 출렁이게 만드는 존재가 산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불안함이 연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적인 경계를 넘어선 관계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평소에는 교묘하게 잘도 웅크려 두었던 얼굴을 들어 올린다.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모임에서는
그다지 작동하지 않다가도 너 하나만큼은 이 관계에 들어서면 여지없이 얕은 뿌리가 드러난다. 사랑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수시로 질량을 재면서 조금만 못 미쳐도 비난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떠나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남자들은 결국 시험에 굴복해서 떨어져 나갔다. 도도하고 새침한 매력에 다가왔다가 애정에 매달리는 시시한 여자를 보며 당황스럽게 물러갔다. 신뢰하기 위해 의심하는 여자를 견디지 못했다. 출렁이는 배 위에 있는 한 어떤 연애도 버티지 못하고 전복되었다. 제 각각이던 연애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보면 알게 된다. 나는 먹어도 허기졌던 사람의 온기를 남자의 사랑으로 보상받고 싶었다. 아빠 앞에서는 철든 딸로 사느라 어리광 한번 부리지 못한 걸 마음껏 해보고 싶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친 파도가 무서워서 곧 침몰할 것 같은 작은 쪽배에 올라탔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날에는 파도가 잠잠해졌다가도 다음 날이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처럼 비참했다. 평일에는 나이스한 사람처럼 일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주말이 되면 누가 봐도 찌질한 남자 앞에서 최대한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기 위해 숨을 고른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무뇨한 작가는 자신의 책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 관계의 문제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운더리,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너무 붙어 있지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건강한 분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자기 세계란 자신만의 섬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생각, 느낌, 욕구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나의 것을 기반으로 지어진 세계를 가지는 것이다. 섬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존재의 불안함을 타인에게 옮기고 상대를 통해 불안함을 채우려 든다. 그러나 결국 섬을 침범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또 다른 섬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된다. 나는 가여운 꼬마 소녀라는 배역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리라는 착각을 버려야 했다. 나의 섬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부터 다시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나 자신과 내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오늘 일어난 생각, 감정, 행동이 내 것인지 물었고 얻은 깨달음을 수시로 기록했다. 저 남자가 평생 사랑해 줄까?를 묻는 대신 일기장에 3년 후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적었다.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감각을 찾아갔다. 신기한 일은 조금씩 작은 섬의 형태를 갖추자 내게로 오는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이다. 파도에 휘청거리지 않는 큰 배들로 바뀌었고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 들지 않았다. 예전에 불안정한 쪽배들은 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사람을 믿는다. 사랑을 주는 기쁨을 안다. 한결같은 남자와 결혼한 후 더 이상 불안한 애정을 채워줄 남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치유된 상처들이 많았다. 그런 행운을 누리는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덮쳤던 불안함의 기세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행운 역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는 것을 안다. 행운은 넘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다. 거대한 운명의 줄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써보자. 당신만의 섬, 자기 세계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진다. 열등감의 사용법. 결핍, 열등감의 대상은 그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외모, 성별, 출생 순서, 성격, 돈, 직업, 학벌 등등. 이것은 때론 자극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무서운 링 위에 기꺼이 서게 만든다. 결핍을 메꾸는 데 집착하다 본래의 나로 사는 감각을 상실하기도 한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에너지라고 불렀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나와 당신의 결핍이 누군가를 이기거나 복수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먼저 당신을 살피고 꽃 피우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당신의 눈물을 닦았던 두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었으면 한다. 열등감의 지옥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용서에 관하여. 집 우체통에서 낯선 우편물 한 개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강북에 있는 주민센터던가 신용카드사, 통신사 아니면 국세청도 아니고 분명 수취인이 내 이름인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싶었다. 설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아빠의 빚이 남았던 걸까? 에이, 뭔가 잘못 온 거겠지 하면서 봉투를 열었다. 윤땡땡.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 사이에서 어떤 이름 석자가 보였다. 낯익은 이름. 내 이름 석자 중 가운데 윤자는 바로 이곳에서 왔다. 아빠가 분명 시집가서 아들 낳고 잘 산다고 했던 여자 이름. 그러다 벌받아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이었다. 손이 벌벌 떨렸다.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신이 자식이므로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뒤에 몇 장의 기록지가 딸려 있었다. 살아있다. 그리고 가난하다. 다음 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해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딸인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고 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해서 자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따님 한 분 뿐이세요. 저 혼자라고요? 네. 그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청하신 거니까요.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는데요. 만약 부양 의사가 없으시면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따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울면서
7살 때 엄마와 헤어졌습니다로 시작하는 짧은 에세이를 썼다. 누가 볼지 모르는 이 작은 종이에 드라마를 쓴다는 일이 슬프고 웃겼다. 그래서 이분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를 한 번 더 강조하며 끝을 맺었다. 그러나 내일도 한 달 뒤에도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한동안 우울한 기분을 단 채로 버티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래전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내면의 중심 자아는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그때 나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아이를 낳고도 얼마나 더 지났을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그날 아침 전혀 그럴 계획도 아니었고 다짐도 없었다. 사무실에서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마치 해야 할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듯이 윤땡땡 이름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받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시나리오도 없었다. 여보세요. 저는 김윤나라고 합니다. 어머, 누구라고? 네가 윤나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덕분에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감격스럽거나 폭풍 같은 오열이 몰려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건너편에서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전화를 기다렸다고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야 걸어주는구나 하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고 약속을 정했다. 목소리에 비해 얼굴에는 엄마다운 구석이 남아있었다. 어릴 적 기억을 따라 여전히 곱고 하얀 얼굴이었다. 둘 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했다. 엄마는 수십 년 만에 만난 딸을 앞에 두고 그냥 계속 울었다. 두 사람은 우리가 함께 알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만났다. 어쩌다 이혼을 했고 또 어쩌다 자식을 낳고 소식을 끊게 되었는지 대하여 말했고 들었다. 엄마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딸에게는 그러면 안 되었던 이야기에 관하여 아는 것도 있었고 짐작했던 것도 있었으며 이제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다. 엄마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지 이야기했다.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이후로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과거에 갇혀있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을 모른 척할 정도였는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아빠를 흉보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함께한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었나요? 아빠가 그토록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알리는 거요? 엄마가 말을 주춤하는 사이 나는 꼭 해야 할 말을 했다. 한 여자로서 이해한다고 쳐요. 저도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은 다르지요. 딸에게는 말해 주었어야지요. 엄마가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함께 살기가 어렵다. 네가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은 잊지 말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딸은 어떻게 될까요? 버려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려서 뭘 알았겠냐 싶었다고요? 초등학생이었어요. 모를 거라는 건 어른들의 착각이지요. 아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했어야 했어요. 딸이 평생을 버려졌다는 고통에서 살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고요. 엄마에게도 버림받은 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요. 당연한 눈물이 터졌다. 드디어 수십 년 묵은 소리를 냈다. 내가 말했고 내 귀가 들었다. 엄마는 가만히 나를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 생각을 못했다고. 힘든 나만 생각했었다. 정말 몰랐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다시 연락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 우는 것만은 아니었다. 잘했어, 잘했어. 30년 동안 새엄마에서 헌엄마가 되어버린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새끼들을 보느라 폭삭 늙어버린 엄마 생각이 났다. 여전히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진 친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도 레이저 수술로 김이 다 빼줘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피식 웃음이 났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세월보다 약한가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엄마는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봤으니 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컸다고. 오히려 네가 더 어른스럽다고. 너의 눈이 깊고 따뜻해 보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때부터 나는 엄마를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껍질 안에 숨겨진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었던 자아를 데리고 자리에 나갔고 상처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글귀를 적어둔 기억이 났다. 용서는 단지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사실 내가 부모를 용서하리라 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한없이 억울해져서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그저 나를 지키고 싶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무거운데 덕지덕지 오해, 복수, 분노, 원망들까지 매달아 인생을 추락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용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라 놓아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였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힘든 당신이라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보라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못하겠다. 만약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더라면 한 대 후려치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그러기로 선택할 수는 있어도 누가 참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먼저 두라는 말, 그것만은 권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다.